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어제 정부로 이송된 쌍특검 법안에 대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특검 수용을 촉구했던 민주당 측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방안 등도 검토 중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김모 씨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김 씨의 변명문에는 이 대표를 6개월 동안 따라다녔고 역사적 사명감으로 한 일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노토반도 강진이 발생한 지 5일째입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 72시간이 지난 상황에도 현장에선 필사의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이 러시아가 북한에서 제공받은 탄도미사일 수십 발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무기 제공의 대가로 러시아의 인공위성과 핵추진 잠수함 등의 첨단 기술을 원하고 있다고 미 정부가 밝혔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퍼레이드 저는 이상목입니다. 이른바 쌍특검이 어제 정부로 이송이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열리는 임시국무회의 직후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으로 맞설 것으로 보여서 총선을 앞두고 여야 공방은 격화될 전망입니다. 첫 소식 이태형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7일 만에 정부로 이송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 법안. 윤 대통령은 오전 9시 열리는 임시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심의 의결이 이루어지면 즉시 제거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미 지난달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쌍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재표결을 해야 하는데 여당 이탈표가 없는 이상 가결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야당 측은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을 수용하라! 대통령 거부권에 권한쟁의 심판 등으로 강력하게 맞설 방침입니다. 대통령의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 행사에 부합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문제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측은 특검법 정쟁을 총선 전국 내내 끌려한다며 9일 즉각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이틀 만인 어제 서울대 병원이 처음으로 이 대표 상태를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병원 도착 당시 목근육 안쪽 정맥이 절반 넘게 손상된 상태여서 수술을 했다고 밝혔는데 수술은 잘 마무리됐고 미움으로 식사를 하고 회복 중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상태는 어떤지 서울대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를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지은 기자. 네, 서울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간단한 의사소통도 가능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 대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혈관 재건 수술 후 일반 병실로 옮겨져 사흘째 회복 중입니다. 현재는 미음 식사가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이 대표가 그동안 물만 섭취하다 병원에서 제공한 미음으로 점심 식사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의료진 등과 인사를 하는 등 간단한 의사소통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퇴원까지는 2주가량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표는 조속한 당무 복귀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서울대병원 민승기 교수는 처음으로 이 대표 상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목 근육인 흉쇄 유돌근에 1.4cm 길이의 자상을 입었는데 이로 인해 속목정맥 둘레 60%가 잘리고 피하지방과 근육층이 간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 관련해서는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서울대병원 측은 전원 요청을 받고 진행한 것이라고 했지만 부산대병원 측은 전원 요청을 안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부산시의사회는 모든 수술 준비가 다 됐음에도 병간호를 핑계로 몇 시간을 허비해 수도권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정부의 새해 첫 업무 보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과 함께 민생을 직접 듣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즉시 해결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황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그랗게 둘러앉은 시민들 한가운데 자리를 잡습니다.
소상공인과 주부, 대학생 등 130여 명과 함께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앞으로 업무 보고는 정부와 국민이 같이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형식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과제별, 주제별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 한 자영업자가 코로나19 때 연체 기록에 추가 대출이 어려워졌다고 호소하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연체 이력 삭제와 같은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창원의 자동차 부품 회사 사장은 지방 인력난을 호소하며 연구개발 예산 확대를 요청했고 청년 투자자는 투자시장 교란 행위를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주식 공매도는 부작용이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선거가 끝나도 계속 금지하겠다고 했고 R&D 예산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 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업무 보고는 재개발이 예정된 노후 도시에서 주택 문제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인데 산업단지와 대학, 군부대 등 10차례 넘는 현장 토론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벼랑 끝 위기에선 태영건설의 셀프 자구안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남의 뼈를 깎는 안이라며 강도 높게 질책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설득력 있는 자구안을 내놓으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태영건설이 내놓은 자구책의 진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워크아웃 신청 시 약속한 최소한의 자구책이 시작 직후부터 지켜지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해서 우려와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너 일가가 자신의 뼈를 깎는 게 아닌 남의 뼈를 깎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 채권단 협의회가 열리는 오는 11일까지 설득력 있는 자구안을 내놓지 못하면 워크아웃이 무산될 수 있다면서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앞서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도 태영건설의 자구안에 대해 태영 측과 신뢰가 상실된 첫 번째 케이스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채권은행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태영 측과의 신뢰성이 좀 상실된 첫 번째 케이스고요. 이 원장은 또 최근 국내 투자자들의 공분을 터뜨린 해외 투자은행들의 불법 공매도에도 철퇴를 예고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관련 수사를 확충하기 위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인원을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이 정부의 새해 첫 업무 보고 국민이 참여하는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관련해서 올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그 업무 보고가 먼저 장관 보고 대신 민생 토론 형식이었어요. 뭐 특별히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는지 먼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예, 이제 뭐 작년까지는 보면 이제 정부 부처 장관이나 공무원들만의 이런 업무 보고 형식이었는데요. 그렇죠. 이제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면서 국민들과 좀 더 소통을 하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국민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그 현장의 목소리를 바로 정책에 반영하고 또 즉각 문제를 해결하면서 행동하는 정부, 과제를 해결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제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2.2%, 물가 상승률을 2.6%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작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1.4%, 물가는 3.6% 정도로 됐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성장률이 2.2%, 물가는 3.6에서 2.6으로 떨어졌는데요. 이게 보면은 우리 수출을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늘면서 이제 성장률이 좀 올라가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경상수지도 작년에 310억 불에서 지금 한 500불 수준으로 늘어나고 물가도 안정화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이제 높게 잡으셨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그 정부가 올해 이제 정책 경제 정책들 막 수립하잖아요.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건 어디입니까? 민생 안정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제가 뭐 금년에 좀 나아지고는 있지만은
그동안 쭉 고금리 추세가 지속돼 왔었고 해서 국민들이 많이 힘드신 상황입니다. 따라서 또 이게 수출이 는다 그래도 이게 내수에 반영이 돼서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시차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 국민들이 그 동안에 그 시차 존재 때문에 힘드시기 때문에 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이런 쪽에 지원을 함으로써 민생에 주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민생 안정에 주력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 민생이 어렵다는 지적 참 많습니다. 정부가 이제 민생 현안 중에 어떤 부분을 가장 시급하게 보고 있나요? 예, 가장 시급하게 보고 있는 부분은 물가 안정입니다. 그렇겠죠. 물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안정화됐지만 아직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또 지난 2년간 지속된 그 고물가로 인해서 국민 부담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따라서 정부에서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물가 안정에 두고 있고요. 그 각 부처 차관을 물가 안정 책임감으로 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금년에도 이 물가 안정 관련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예. 그 물가 안정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석께서 지금 뭐 민생 상황을 다 알고 있고 이제 정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 이제 피부로 느끼는 게 이제 이자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영업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자영업자들한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에 이제 그 전기요금을 20만 원 그 경감해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자 부담 때문에 그 고생을 많이 하고 가셔갖고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자영업자분들 또 이 과세 특례, 간이과세 확대하기 위해서 확대를 해서 부가세 부담도 덜어드립니다. 예. 네, 올해 반도체 중심으로 이제 수출이 증가할 거란 예측 많지만 역시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내수가 살아야 경기 회복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수 활성화 위해서는 어떤 보관 갖고 계시는 게 있나요? 예, 내수가 살아나려면 국내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국내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비를 보통 할 때 카드를 사용해서 하니까 카드 사용액 작년보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20%의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 관광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여름에 우리 휴가 때 가면 많은 소비를 하게 되니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 관광 쿠폰 이런 쿠폰도 많이 발행을 하게 됩니다. 예. 또한 이 외국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소비가 느니까 단체 관광 비자를 발급할 때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현재는 중국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베트남 등 6개 나라를 확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석께 다른 것도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방 소멸 문제들 많이 걱정하는 분들 많잖아요. 예. 근데 지역을 좀 활성화하는 뭐 그런 대책도 지금 뭐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대책이 있지만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이 권역별로 지역 거점 특구를 만들어서 그쪽에 투자가 그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투자 활성화를 하고 그래서 지역을 살리는 그 방식이 하나가 추진되고 있고요. 또 인구 감소 지역이 전국의 89개 지역 한 면적으로 한 40% 정도 되는데 그 주택을 신규 취득할 때 수도권이나 이렇게 외부에 사는 사람들이 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때 그 2주택이 아닌 1주택제로 간주해서 세제 혜택을 주면 이제 정주인가 늘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요. 그다음에 또 개발 부담금 이런 걸 또 면제를 해주면은 지역 건설 경기 등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앞서서도 전해드렸지만 최근 태양건설 워크아웃 신청 등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또 가계부채 비율도 뭐 심각하다 지적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수석께서는 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어요. 예, 뭐 태양건설 문제를 계기로 이제 부동산 PF 문제가 많은 관심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돈이 풀리면서 건설 쪽에 지방건설 쪽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지금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요. 정부에서는 부동산 PF 문제에 대해서 전국의 사업장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부동산 PF 사업장이 잘 구조조정돼서 질서로운 안착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 대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준섭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이 김모 씨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범행 당시 8쪽짜리 변명문을 몸에 지니고 있었는데 역사적 사명감으로 한 일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붙잡힌 60대 남성 김모 씨. 이재명 대표 왜 공격하셨습니까?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8쪽짜리 제출을 했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범행 당시 김 씨는 8쪽짜리 변명문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변명문을 통해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한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명문에는 지난 정부 때 부동산 폭망, 대북 굴욕 외교 등으로 경제가 쑥대밭이 됐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살리기에 올인한다는 등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어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15분 만에 영장 실질 심사를 끝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이 대표 동선을 파악하려고 지난해 민주당에 가입하고 6개월간 총 6차례 정도 이 대표 행사 현장을 찾아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 변명서 내용 등을 정밀 분석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계획 범죄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네, 어제 광주를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충북을 찾아 오른쪽뿐 아니라 왼쪽에서도 정답을 찾겠다며 중도 확장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치 입문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과 5.18 민주묘지를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추모탑을 참배한 한 위원장은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수록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신년 인사회에선 광주 당원들을 만나 국민의힘 후보가 호남에서 당선된다면 우리나라 정치의 승리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다는 당원의 외침에 대구에 이어 또 의자 위로 올라가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보수 정당 인사들이 광주를 방문했을 때 시민단체 등의 항의를 받은 적이 적지 않았지만 이번엔 별다른 반발이 없었습니다. 호남에 이어 충북을 방문해선 중도 확장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어떤 이슈에서는 오른쪽에 정답을 낼 것이고 어떤 이슈에서는 그보다 왼쪽의 정답도 찾을 겁니다. 광주 방문 땐 한 위원장 주변을 경찰들이 둘러싼 모습이 공개되면서 과잉 경호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계기로 경호가 강화된 건데 야권에서 지나치다는 비아냥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광주 이후 일정부턴 경호를 최소화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해 대부분 인력이 철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이 김모 씨 구속이 됐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이 대표가요. 언제쯤 당무에 복귀할지도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대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요. 또 미움으로 식사를 하고 쉰 목소리이긴 하지만 좀 느릿느릿한 말로 대화는 조금씩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회복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당무 복귀가 언제 할지도 본인 이재명 대표는 빨리 하고 싶다. 이런 의지도 표명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글쎄요, 지금 뭐 공천 업무 등등 해가지고 당무가 산적해 있죠. 네. 그러니까 대개 이런 정도라 그러면은 의사들의 소견으로는 뭐 일주일여 정도면은 정상 생활로 복귀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그러니까요. 네. 1주 내지 2주 정도면은 충분히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짐작합니다. 네, 아직 뭐 외부인 면회는 받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 대표 기력을 조금씩 회복하면서 대통령실 관계자나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병문안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병실 방문을 계기로 대화의 물꼬가 좀 트일 수 있을까요? 트여야죠.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저는 이걸 뭐 여야 협치의 시작이라고 보기 힘들 것 같은데 어찌됐건 대통령실에서도 이관섭 비서실장이나 한호섭 정무수석이 같이 가거나 둘 중에 한 분은 병문을 하는 게 모양이 좋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다면 한동훈 우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가서 손잡고 몸조리 잘하시라 하는 게 훨씬 더 뭐 너무 앞서서 뭐 여야 협치의 보원이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 해석이고 어려운 형식성표는 아실 테고 저도 정치에도 인간적인 정리가 살아있다 이 정도로 보여주는 게 국민들한테 좋은 거죠. 알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요 피습 직후에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배경을 놓고 지금 필요치 않는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서울대병원이 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먼저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목 정맥이나 목 동맥의 그 혈관 재건수는 난이도가 높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그 수술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이고요. 따라서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고 여러 논란이 있는데 먼저 이것부터 살펴보죠. 서울대병원 발표에 들으셨습니다만 부산대병원 측이 즉각 반박하고 나선 상황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요청을 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원과 관련해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하는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이 대표 측 가족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양쪽이 지금 이해 달라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은 사실은 전문가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의료인들한테 맡겨놔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지금 정확하게 경위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가족의 요청과 당의 그 아주 측근들의 개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뭐 수사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요. 이건 그냥 흘러가는 얘기일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무시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병원을 옮긴 사연도 그렇고 헬리콥터를 이용한 사연도 그렇고 또 서울대병원의 브리핑 그리고 브리핑을 했는데 브리핑이 조금 아주 미흡해요. 이게 이런 경우에 유명인 내지는 정치적 지도자들이 이런 상황에 있을 경우에는 물론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본인의 동의가 있는 걸로 하고 병원이 대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가령 미국의 경우 예를 들면 레이건 대통령이 비습을 당했던 80년대나 체니 부통령이 2000년대 그 심장에다가 그 박동기를 달았어요. 그걸 조지 워싱턴 대학병원에서 했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브리핑을 합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을 굉장히 충실하게 하고 라이브로 중계를 하고 그러는데요. 이건 현직 대통령이고 현직 부통령이기 때문에 동의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한 걸로 간주해서 병원이 대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환자 개인의 뭐 정보라는 이유로 서울대병원이 좀 이상한 반응을 보였어요. 이렇게 대응을 하면 안 됩니다. 네, 흘러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부산시 의사회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이 지역 의료계를 무시했다 이런 성명을 냈는데 이 대표 피습 사건 지역 의료 논란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정확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종합해 보면 이미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이 서울대병원과 통화 중이었고 전화를 바꿔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비서실장 또는 가족 김 여사가 결정을 한 거예요. 서울대병원으로 옮기겠습니다라고 하면 부산대병원의 의료진들은 우리가 수술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본들 가족이 가자는데 그래서 김영대 부산대 교수가 동의를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센터장인 내가 내 결정했다 전원을 결정했다. 그러니까 서울대에서는 그걸 전원 요청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부산대가 요청한 게 아니라 가족이 요청한 거는 맞는 사실인 것 같고 부산대학교 병원에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결국은 지역의사제다 또 지역의사 양성을 하겠다면서 공공의대를 만들자 이렇게 공식 이야기해놓고 자기 당대표가 일이 터지니까 상급 종합병원인 종합병원인 부산대를 못 믿고 서울로 간단 말이야. 이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역병원에 지역 서울 부산대병원에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지역 의료기관에 이런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신경민 의원께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 얘기하는 거는
병이 진짜 중했으면 부산대 병원에 수술해야 되는 게 맞고 만약에 그렇지 않아서 간다 그러면 굳이 헬기를 탈 필요가 있느냐까지 묶어서 얘기를 하는 주장인데 그런 주장은 일리가 있는 지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어느 쪽으로도 빠져나가기 힘든 지금 상황이고요. 예.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중해서 같은 병원 안에서 이동도 사실은 자제합니다. 그러니까 최단거리로 가야 돼. 우리가 지금 피떡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혈전이 생길 혈전이 되면은 사람이 그냥 순식간에 가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산대 의대의 전문인들의 얘기를 수용하는 것이 맞고 가족을 설득을 하는 절차 같은 게 없었던 게 좀 아쉽기는 해요. 네. 하여튼 전문인들의 얘기를 치료에 관한 한은 듣는 게 맞고요. 수사에 관한 것은 현재는 좀 함구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 대표를 습격한 이 김 씨가 이제 어제 구속이 됐죠. 경찰이 8쪽 분량의 이 변명문을 제출했습니다.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유치상에서는 삼국지 읽고 있고 변명문 저는 이런 거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자신이 잘못한 걸 인정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변명문을 8쪽에다 이걸 사전에 잡혀서 쓴 것인지 아니면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인지 모르겠으나 확신범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이뤘다 하는 것은 의사, 의거 이런 건데 저는 궁금한 게 심리 상태. 그러니까 왜 제1야당 대표를 테러하는 것이 왜 의거감을 느끼게 이 심정 형성이 어디서 됐을까? 얼마나 어떤 유튜브를 도대체 본 거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수사 결과 범행 동기를 밝힌 데 있어서 광범위하게 수사기관에서 조사해서 일반 국민들 저 같은 사람을 갖고 있는 의문을 좀 해소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가 하면 김 씨의 당적을 놓고도 논란이 벌어지면서 이제 여야 모두 사건의 본질과 관계가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 일부 유튜브 등에서는 당적 문제 계속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사실은 극단적인 언어, 혐오 언어 뭐 이런 것이 결국은 이렇게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정치인들 책임도 있고 또 무책임한 유튜버들 책임이 있는데 지금 사건을 놓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료에 관한 것은 말을 전문인들한테 풀게 하고 수사에 관한 것은 말을 좀 아끼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극단적인 언어가 계속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막 난무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수사도 흔들리고 이게 사건을 풀기는커녕 더 꼬이게 만들어서요. 걱정이 있는데 걱정이 더 지금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상황도 한번 짚어보죠. 이 대표 피습으로 여야가 이제 공방에 잠시 숨고르게 들어간 듯해 보였지만 이른바 이제 쌍특검법 어제 정부로 이송이 되면서 윤 대통령 오늘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여야의 공방은 다시 불붙게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거부권은 뭐 기정사실로 놓고 거부권 이후를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계산법을 가만히 보면 설 민심까지 완전히 김건희 여사 이름 석자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부에서는 이제 민주당 계산은 국민의힘의 공천 결과에 따라서 공천 탈락 확정자들이 다시 재의결 때, 재표결 때 찬성표를 던지려고 예상하고 그걸 노리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건 정치인들의 생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천에 탈락한다고 해서 뭐랄까 배신감 때문에 이 큰 사건에 대해서 명분이 없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다. 아무리 무기명 투표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임기가 3년,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은 상황에서 그렇게 공천 탈락이 되면 심리라는 게 말이죠.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은 로얄티를 당의 충성도를 보여서 뭔가 다음에 자리를 하나 얻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거는 여야를 막는 건 정치의 생리예요. 현재 야당이 만약 여당의 위치에 있다면 그렇게 될 거예요. 저 말은 정치인들의 생리를 잘 모르고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이 없다. 결국은 이 특검법은 폐기되는 숙명이 될 텐데 다만 민주당의 노림수는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폐기되는까지 감수하면서까지 그 공정과 상식은 어디 갔냐 거부권 행사하는 이 부분에 집중되고 있다고 저는 봐요. 네, 폐기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거부권 행사하면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는 방안 검토하겠다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은요 가능성이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정치적 공세고요. 이게 아마 전에도 한번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뭐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정치 공세고요. 금방 재결 표결 얘기했는데 뭐 그런 측면이 있어요. 금방 신 의원 말씀하신 그 측면이 있는데 이거 모릅니다. 그때 가봐야 되고요. 그 당시 상황으로 또 돌아가봐야 됩니다. 네. 아니, 제가 듣기로는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라고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다 같이 나갑시다 안 하고 남아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출석을 안 한다든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출석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렇게 되면은 3분의 2가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처럼 표결할 때 나가버렸는데 재결 표결에는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은 상황을 지금 현재로서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속내를 감추고 있다가 뭐랄까 보복 투표한다. 이게 평소에 성향이나 운동에서 그 추적은 뭐랄까 과학적으로 추적이 된다는 게 아니라 이미 좁혀질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명은 몰라도 야당에서 기대한 대로 20명, 18명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른바 반란표가 나오는 구조는 아니에요, 이게. 그건 야당의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한번 보세요, 나중에. 근데 이거 제적의원 3분의 2가 아니라 그날 출석한 사람의 3분의 2 이런 얘기도 있다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과반이 출석하고 거기서 3분의 2이기 때문에 이건 여당이 무조건 출석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자, 다음으로 국민의힘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건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당은 광주에서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당의 승리이기 앞서서 이 나라 정치에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승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주의 동료 여러분, 우리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5월의 광주 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이 정신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헌법 정신과 그 정신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 전문의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네, 한 위원장 5.18 정신 헌법 수록을 단순히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일단 이 행동은 맞는 거지만 중도 확장에 의한 그 정치적 배려도 있는 거라고 보여야 됩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이른바 호남 민심과 중도층을 겨냥한 거죠. 이렇게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당내 분란이 있었어요. 그러면 임시 당대표이긴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실제 이게 가려면 개헌을 해야 되잖아요. 개헌할 때 전문의 5.18 정신을 넣자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개헌은 사실 개헌을 논의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절차도 힘들고. 그렇다면 개헌 논의 시작될 때 당연한 절차로서 저는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원론적 입장에 동의라고 저는 봐요. 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여파로 이제 한 위원장의 광주 일정에 경찰에서 철통 경호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걸 두고서 이제 야권에서 황태자 노리냐,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고민이 있죠. 항상 경호상의 안전 문제하고 정치적인 이 친밀도 표시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어제 경우에는 좀 특수하기는 해요. 특히 또 광주에서 협박 그 편지 내지는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바싹 긴장을 하긴 했을 텐데 좀 보니까 굉장히 과도한 조금 지나친 대목은 보이더라고요. 이 균형점을 찾는데 어제 광주 행사는 좀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뭐 이해는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호남에서 이제 충북도 방문했습니다. 유년기를 보낸 이 충주에서 충북의 마음을 얻는 게 대한민국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도 했어요. 메시지를 갈 때마다 좀 지역 맞춤형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미리 많이 준비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메시지, 정치 초년병의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나오는 것들이.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본인이 직접 다 쓴다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스피치라이터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잘하는 거다. 그리고 저도 몰랐잖아요. 저분은 그냥 서울 강남 출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춘천이 연고지도 있고 청주에서 유치원하고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다녔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 아니겠어요. 충청도 분들은 저걸 처음 알게 되면 아무래도 뭐라 그럴까 아주 가까우면 친연감을 느끼게 되는 거다. 접근을 아주 잘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아주
영리하게 하는 거죠. 네. 이번에는 여야 전직 대표들의 신당 창당 이야기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 의원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창당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뭐 가는 거죠. 그 12월 말, 12월 30일에 있어 한방눈이 내리는 날 굉장히 낭만적으로 만났던 그 전직 대표들, 현직 대표들과의 그 만남은 사실상 굿바이 모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회동은 그 배경과는 다르게 매우 싸늘하게 진행이 됐고 거기서 뭐 더 이상 유턴이 없는 일단 직진 가도로 들어섰는데 1월 2일 날 이 피습 사건 때문에 잠깐 정지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정지 신호가 오래 갈 수는 없는 거고요. 유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직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좀 늦춰지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제대로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까? 실무는 그냥 가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다른 얘기들, 다른 여러 가지 공식적인 얘기들을 하기는 좀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령 뭐 탈당 선언이랄지 뭐 발기인 대회랄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일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제 이런 공식적인 외부적인 것들이 행사들이 조금 연기될 수 있다.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이야기도 좀 해보죠. 하루 만에 당원 2만 명 이상을 확보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허은하 전 의원은 신당 합류할 만한 현역 의원 10명이 넘는다 이런 말도 했어요. 이준석 신당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종이 입당 문서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입당을 받았는데 2만 명을 넘고 이미 그 중앙당 이미 당 창당 기준을 넘어선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아마 발기인 대회 무조건 이제 창당대를 하고 당이 만들어지는 건데 글쎄 결국은 이제 현역 의원들 또 이름 있는 전현직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이 참석하느냐가 관건일 텐데 딜레마가 있는 거죠. 말은 개혁신당인데 주요 인물들이 얼굴들이 예를 들어서 양당이나 제3당에서 어떻게 보면 공천 탈락 확정자라든지 예정자라든지 이런 분들로만 모여지면 개혁신당 이미지 이준석이 이끄는 개혁신당과 구정신의 이미지가 이렇게 안 맞는 괴리 현상은 벌어질 거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이준석 씨의 아마 정치적 리더십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당 창당을 놓고 야권 원로죠. 유인태 전 사무총장 여야 공천에 따라서 제3지대의 돌풍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이게 빅텐트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그것은 좀 차원이 다른 얘기죠. 그렇겠죠. 만약에 빅텐트가 아니고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이 온다면은 뭐 253개 지역구에서 뭐 3파전, 4파전 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4파전이 되는 곳이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빅텐트가 성사가 된다 그러면은 3파전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명분도 생기고요. 그러면은 수도권에서는 가늠하기 힘든 그런 승부가 펼쳐지게 돼서 이건 상황이 좀 전혀 다릅니다. 그 짧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빅텐트가 실현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는 상황입니까? 정치의 세계이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그걸 가능성을 닫아놓고 얘기할 이유는 이준석 대표도 이낙연 전 총리도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근 러시아가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수십 발을 제공받아서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했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과 기술 교환도 갈수록 확대돼 안보에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인민군 열병식에 최신 탄도미사일이 줄줄이 움직입니다. 현지 시간 4일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수십 발과 발사대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Our information indicates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cently provided Russia with ballistic missile launchers and several ballistic missiles. 러시아는 북한산 미사일은 사거리가 900km에 달하며 이를 우크라이나 민간인 살상과 시설 공격에 실제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탄도미사일 한 발 등 우크라이나 공습에 여러 발을 발사했다는 겁니다. And on January 2nd, Russia launched multiple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s into Ukraine, including as part of its overnight aerial attack.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기술 교역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This is a significant and concerning escalation in the DPRK's support for Russia.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 등 무기 지원을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전투기와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재료 관련 첨단 기술 등을 받길 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일본 노토반도 강진이 5일째 접어들었습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 72시간도 지났는데 도로 곳곳이 끊겨 구조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전정원 특파원이 전해온 현장의 모습은 생각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진앙지에서 60km 떨어진 이시카와현 와지마시로 향하는 길. 도로 곳곳이 패여 차량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일부 도로는 아찔한 절벽으로 변했습니다. 지진의 충격으로 도로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갈라져 버렸는데요. 도로 틈에 빠진 채 덩그러니 남아있는 차량에서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강진이 덮친 와지마시 마을은 수많은 주택이 지붕만 남고 사라졌습니다. 이곳에서만 40여 명 주민들이 찰나에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해안가 마을은 전봇대가 엿가락처럼 휘었고 도로는 이렇게 제대로 걷기도 어려울 만큼 일그러졌습니다. どんな感情というかもうやりきれないというかまさか自分たちがこんなことになるとは思ってなくってもう本当にびっくりしている状態で 도로 곳곳이 심하게 망가진 게 구조 작업과 생필품 전달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장애입니다. 가족과 지인을 잃은 주민들은 비통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向こうから入ってきてもこっちからもかけても全然 생존율이 크게 떨어지는 지진 발생 뒤 72시간이 지나면서 앞으로는 매 순간이 구조 작업의 최대 고비입니다. 現場の総力を挙げて一人でも多くの方の救命救助を目指してまいります. 정부는 수색 인력을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40년 전에 개발된 인기 전자 오락게임 테트리스를 마지막 판까지 깬 사람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사는 13살 소년 윌리스 깁슨이 지난달 21일 테트리스 게임에서 세계 최초로 끝판인 157레벨에 도달했습니다. 그동안 인공지능 AI를 제외하고는 인간이 157레벨을 깬 적은 없는데 깁슨이 38분 30초 만에 마지막 판까지 끝낸 겁니다. 깁슨은 일주일에 20시간 정도 테트리스를 했으며 지난해 월드 챔피언십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보신 대로 어제 방송된 미스트롯 3 1라운드 데스매치에서 탑3가 가려졌습니다. 네, 참가자들은 곧바로 2라운드 장르별 팀 미션에 돌입했는데 최보윤 조선일보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데스매치에서 올 하트를 받은 두 무대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저 꽃잎 보며 닿을 수 없는 그 길 따라가자 그 무슨 잘못이라도 있는 것처럼 자, 지금 송자영 씨 할머니를 위한 무대, 또 해남 천역 미스김 꿀보이스 무대를 펼쳐줬는데 마스터들의 허평이 이어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시청률이 16.9%로 지금 자체 최고를 경신했거든요. 그렇군요. 그거는 어제 마지막에 이제 마스터 예심에서 본선으로 올라간 그러니까 송자영 씨나 그리고 미스 김 같은 그런 꿀보이스 그리고 신선한 마스크로 중무장한 새내기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요. 송자영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할머니가 좀 병환 증세를 얻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김성주 MC가 물어보는데 말하면서도 눈물이 너무 나와서 다들 노래 끝나고 사연을 듣자라고 했는데 장윤정의 송인을 부르면서 그것의 감정이 너무나 전달이 잘 돼서 그냥 사연을 듣지 않고도 노래로서 하나의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 굉장히 부합하는 후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스 김은 또 해남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이제 친구였는데요. 아주 그런 뭔가 그런 생기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무대를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어려운 노래를 하는데도 어려운 노래를 하지 않는 것처럼 굉장히 실력파인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다들 쟁쟁한 실력을 좀 자랑한 것 같은데 참가자들 중에서 1라운드 탑3 진선미와 추가 합격자도 발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인의 어떤 사람이 될까 굉장히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원래 1라운드 첫 회에서 나왔던 그 11세 빈예서양의 모정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현역부에서 배아연 씨가 진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은 아마 특페라라는 게 이제 새롭게 창조된 영역인데요. 성악을 한 복지은 씨가 이렇게 됐고 미는 정서주 씨가 이제 했습니다. 정서주 15세의 어린 소녀인데요. 그 어른들과의 그런 무대에서도 아주 당당한 모습을 보여줘서 지금 특페라라고 하신 건 트로트와 오페라를 오페라입니다. 합친 겁니까? 성악 전공이어서 그때 굉장히 신선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마 선을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2라운드 장르별 팀 미션에서는 7명의 챔피언부 풍악 선녀 등이 등장했다고 하던데요. 무대로 만나보시죠. 헐나비가 춤을 추고 사내들의 꽃천지 내 마음은 살락춤풍이 어깨춤 찰누가당시 풍악을 울려라 온 세상 떠들썩하게 풍악을 울려라 내 힘이 춤출 수 있게 자, 걸그룹 못지않은 무대를 뽐내면서 챔피언부 7명 탑7 같다 이런 극찬도 했습니다. 올 하트 받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때 현장에서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네, 정말 이렇게 노래가 강하고 서로 목소리가 조화가 되고 정말 노래를 진짜 잘하는구나 이런 거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그 부채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동작을 하면 호흡이 흐트러지기 마련인데 마치 다 준비된 팀처럼 그리고 아이돌처럼 되게 화려한 무대를 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은 모습이 그리고 또 빈예서 양이나 고아인 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익숙해진 얼굴이잖아요. 미션을 통해서 그래서 더 이렇게 막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하나씩. 그래서 굉장히 그런 모습이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챔피언분은 무대 준비 과정에서 파트 분배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유진 씨가 이제 15세 어린 친구가 리더를 맡았는데 그 팀 자체가 어립니다. 25살이 가장 김나율 씨가 가장 연장자로 된 팀인데 그래서 근데 조금 파트 배분 때문에 아이들이 울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서로 조화를 이뤄가면서 했던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보셨습니다만 1라운드 미션 진 배아연 씨 속한 현역부 A의 강렬한 무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죠. 사루비야 사루비야 피어 사루비야 꽃을 든 사람 사루비야 사루비야 피어 사루비야 꽃을 든 사람 자, 온몸이 멍들고 발톱까지 빠질 정도로 아주 혹독한 연습을 해서 저 지금 보시는 저 플라멩고를 완성했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무대 확인한 저 무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가 어땠습니까? 아마 진 배아연 씨가 들어있는 현역부 A조라서 굉장히 좀 약간 사람들이 더 많이 예의 주시를 했던 것 같아요. 이 현역부 A조는 그동안에
그 임영웅 씨도 그렇고 계속 오라트를 했던 무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번에도 또 라틴이고 저런 걸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의구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역시 현역부는 현역부더라고요. 중간에 풍금 씨가 현역은 버텨내는 게 힘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혹독한 시장에서 자기들이 버텨서 5년, 10년, 15년을 했던 그 현역부들의 그런 노련미 이런 것들이 보였습니다. 네. 시청률도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참가자들의 무대 영상도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 전해집니다. 미스트롯 3 통합 조회수가 3,600만 뷰를 넘었어요? 네, 저것도 수요일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날 당시만 하더라도 2회에 있던 친구가 최대 이수연 양이 200만 뷰였는데 어제만 400만 뷰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빈예서양 자체가 지금 1000만 뷰에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그 조회수는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고운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이 낙서 테러로 엉망이 된 서울 경복궁 담장이 이 복구 작업을 마치고 모습을 드러낸 장면입니다. 지난해 12월 16일 담장 주변에 가림막을 설치한 이후 19일 만인데요. 이 현장의 사진들 함께 보시죠. 이 문화재청이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에 설치했던 가림막을 걷고 낙서 제거 작업을 마친 담장을 공개했습니다. 시민들이 낙서가 있던 곳을 만져보고 사진을 남깁니다. 보존 처리 전문가들이 스팀 세척과 레이저 클리닝 등 방법을 총동원해 스프레이 흔적을 지웠는데요. 현 시점을 기준으로 80%가량 복구가 이뤄졌으며 담장 상태를 점검한 뒤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 모두를 놀라게 했던 만큼 낙서가 무사히 지워져서 다행인데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 같네요.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화유산의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문화재청은 향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복궁 야간 순찰 횟수를 8회로 늘립니다. 2025년까지 주요 궁궐, 종묘, 왕릉에 총 110대의 CCTV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관리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그 밖의 대부분 지역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는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동해안 지역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이 8도, 대전과 전주 10도, 대구 11도 예상됩니다. 절기 소환인 내일 밤부터 중서부 지방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는데요. 기온도 점차 낮아지며 일요일 낮에 영하 3도에 머물며 종일 춥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 월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